서울 중구 소공동 황구단이 있던 자리에 1914년 문을 연 조선호텔이 올해로 11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 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이 호텔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무언의 증인이었죠. 그런데 올해 놀라운 이야기가 밝혀졌어요. 1948년 조센호텔로에서 조선호텔로 이름이 바뀌던 날,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세계적 호텔 전문가인 제가 우연히 발견한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서울의 가을이 저를 반겼어요. 하늘은 한 폭의 동양화처럼 맑고 청명했고 도로변을 따라 늘어선 은행나무들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LA에서만 살아온 제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호텔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디나 페리스라고 해요. 35년 인생의 절반을 호텔과 함께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할아버지는 미국 호텔업계의 1세대로 뉴욕 플라자 호텔의 총지배인을 지내셨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호텔은 제 놀이터였고 지금은 포시즌스 호텔 브랜드 전략 담당 이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두바이 버즈알 아랍의 황금빛 화려함도 파리 리츠의 우아한 자태도 제게는 그저 평가 대상이었을 뿐이에요. 매년 50여 개의 최고급 호텔을 평가하면서 감동보다는 분석이 먼저였죠. 그런데 웨스틴 조선 서울은 첫 순간부터 달랐어요. 조선호텔 정문에 들어서자 황궁의 기품 있는 자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현대적인 호텔 외관과 고풍스러운 황궁의 조화가 마치 한 편의 수채화 같았죠. 로비로 들어서자 통유리 창을 통해 쏟아지는 가을 햇살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은은한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테리어는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했어요. 환영합니다, 페리스님. 프런트의 직원이 밝게 미소 지으며 말을 건넸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두바이에서 경험한 과도한 친절이나 파리의 격식 있는 응대와는 전혀 다른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심지어 제 이름 뒤에 붙은 님이라는 호칭에서조차 특별한 정중함이 묻어났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있을 때 우아한 발걸음으로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185cm의 훤칠한 키에 완벽하게 재단된 차콜, 그레이 수트를 입은 그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인상적이었죠. 검은 넥타이와 은은하게 빛나는 커프스 단추까지 그의 모든 것이 세련되어 보였어요. 홍보팀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광일 씨는 깊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맞이했어요. 특히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110년의 역사가 담긴 호텔을 직접 안내하고 싶다는 그의 제안에는 묘한 설렘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비밀스러운 모험을 제안하는 것 같았달까요? 투어는 정말 특별했어요. 남광일 과장은 단순히 시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공간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죠. 1920년 히로히토 황태자가 머물렀던 스위트룸부터 한국전쟁 당시 이곳이 유엔군 사령부로 사용되었던 역사까지. 그의 설명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정서비스였어요. 일본 제국 호텔에서 경험했던 형식적인 공손함이나 파리 리츠의 과도하게 격식 있는 서비스와는 전혀 달랐죠. 투숙객의 생일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까지 기억하고 심지어 제가 평소 즐기는 나파밸리 카베르네 소비뇽까지 준비해두었더라고요. 남광일 과장은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이라고 설명했어요. 고객을 단순한 투숙객이 아닌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요. 20년 가까이 호텔 업계에 있었지만 이런 서비스는 처음이었기에 저도 모르게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답니다. 호텔 역사관은 은은한 조명 아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어요. 전시된 수많은 흑백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중 갑자기 제 심장이 멈춘 듯한 순간이 찾아왔죠. 1948년이라고 적힌 사진 속 미군정 장교 복장을 한 남자의 옆모습.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려 했는데 왠지 모를 기시감에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답니다. 할머니 댁 벽난로 위에서 보았던 그 사진 속 얼굴 분명 제 증조할아버지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슴이 터질 듯한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더욱 놀라웠던 건 사진 아래 붉은 잉크로 꾹꾹 눌러 쓴 메모였어요. 호텔 이름 변경 프로젝트 최우선 기밀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제 가문의 역사와 이 호텔이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참을 수 없는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을 때 갑자기 등 뒤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다른 관람객이려니 했는데 왠지 모를 날카로운 시선이 계속 느껴지더군요. 불안한 마음에 고개를 돌렸더니 세련된 검은색 슈트를 차려입은 일본인 남성 둘이 제 모습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 사람은 저보다는 제가 보고 있던 사진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죠. 그의 손에 들린 수첩에는 뭔가를 빠르게 메모하고 있었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마치 정보 요원 같은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그들이 우연히 이곳에 온 관광객은 아닌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죠. 제 할아버지 사진에 관심이 있는 건지 조선호텔에 관심이 있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제가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더니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어요. 그때 남광일 과장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죠. 증조 할아버지와 관련된 더 자세한 자료들이 국가기록원에 있을 거라고요. 특히 8년 호텔 이름이 바뀌던 시기의 문서들이 최근에 비밀 해제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시기에 미군정 장교들의 활동 기록도 있다고 하더군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이 호텔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모든 것이 미스터리였죠. 남광일 과장의 제안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호텔 평가 전문가로서 전 세계를 다녔지만 이렇게 미스터리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든 건 처음이었어요. 이제 제가 평가자가 아닌 탐험가가 되어야 할 것 같네요. 110년 역사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된 거죠. 이른 아침, 서울의 하늘은 청명했지만 제 마음은 어제의 흔적으로 가득했답니다. 남광일 과장의 차에 오르면서도 증조 할아버지의 사진이 자꾸만 떠올랐네요. 그분이 미군정 장교로서 이 땅을 밟았다는 사실이 마치 오래된 퍼즐 조각을 발견한 것처럼 신기했거든요. 차 안에서 남광일 과장은 국가기록원 방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웨스틴 조선 호텔의 110주년 기념 프로젝트 담당자로서 특별 열람 허가를 받았다는 거였죠. 게다가 세계적인 호텔 전문가인 제가 함께한다는 점이 설득력을 높여주었나 봐요. 국가기록원에 도착하자 한 노신사가 로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답니다. 75세쯤으로 보이는 김영수 수석 연구관님이었는데 진한 회색 양복에 금태 안경을 쓴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깊이 있는 눈빛은 마치 수십 년의 역사를 직접 본 것만 같은 무게감이 느껴졌죠. 그런데 김 연구관님의 첫 마디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제 증조할아버지 윌리엄 블룸에 대해 언급하시더니 1948년 당시 호텔과 관련된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의 아버지, 즉 제 증조할아버지께서 미군정 시절 호텔 관련 특별 임무를 맡으셨다는 이야기까지 꺼내시는데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답니다. 제가 알던 가족사보다 이분이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아 보였거든요. 김영수 연구관님이 꺼내놓은 낡은 가죽 바인더 속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담겨 있었어요.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펼치시던 그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며 이 자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감할 수 있었죠. 이곳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김 연구관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황제가 전국의 풍수, 전문가들을 모아 찾아낸 최고의 명당이 바로 이곳이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만나는 특별한 장소였기에 황제는 이곳에 황구단을 세우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일제는 이런 상징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백두대간의 대못을 박아 민족의 혈맥을 끊으려 했던 것처럼 조선의 기상이 서린 이곳에 조센호테루를 세워 그들의 지배를 과시하려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뀐 건 아니었답니다. 김 연구관님의 말씀에 귀가 쫑긋해졌어요. 해방 직후에도 대부분의 행정 실무자들은 일제강점기의 관리들이었다고 해요. 특히 미군정은 행정의 공백을 피하기 위해 상당수의 일본인 관리들을 그대로 채용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조선호텔의 경우 여전히 일본 자본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죠. 그래서 호텔 이름 하나를 바꾸는 것조차 독립보다 더 어려웠다는 말이 있었어요. 김 연구관님의 말씀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답니다. 문서들을 살펴보니 호텔의 일본식 명칭을 바꾸려 할 때마다 수많은 행정적 방해가 있었더군요. 심지어 일본 측은 상표권 문제까지 거론하며 완강히 저항했대요. 이승만 정부가 추진하는 탈일본화 정책에 대해 일선 관료들의 소극적인 태도도 큰 걸림돌이었다고 해요. 바로 그때 제 증조할아버지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더군요. 미군정 장교의 신분으로 이승만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원하시면서 일본 측의 방해를 막아내셨대요. 특히 일본인 관리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문제 삼아 대대적인 인사 개편까지 이끌어내셨다는 기록도 있었답니다. 서류를 넘기다 제 손이 멈췄어요. 거기에는 제 증조할아버지의 서명과 함께 강력한 어조의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일상에서부터 식민지의 흔적을 지워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해방 이후에 진정한 독립을 위해 싸운 분들의 노력이 이렇게 호텔 하나의 이름을 바꾸는 작은 싸움 속에도 깊이 스며 있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미국인이었던 증조할아버지께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그렇게 힘써주셨다니. 그제야 이해했죠. 왜 할머니께서 항상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증조할아버지의 용기에 감동받아 있던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차분한 리듬의 구두 소리,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일본어를 주고받는 소리. 고개를 돌리자 어제 호텔 역사관에서 보았던 그 일본인들이 서 있더군요.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날카로운 저기가 느껴졌죠. 특히 앞에 선 남자는 우리가 보고 있던 문서들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것을 발견한 사냥꾼의 눈빛 같았달까요?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남광일 과장의 모습이 순식간에 바뀌었거든요. 방금 전까지 부드러웠던 그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특수 훈련을 받은 요원처럼 신속하고 정확한 동작으로 문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김 연구관님도 침착하게 상황을 장악하시더군요. 해리스 씨, 이쪽으로 오시죠. 남광일 과장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그때였죠. 문득 깨달았어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남광일 과장도 김 연구관님도 어쩌면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한 호텔의 역사를 평가하러 왔다가 제 가문의 비밀과 한국 현대사의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답니다. 국가기록원을 급하게 빠져나오면서 증조할아버지의 구체적인 활동이 궁금해졌어요. 남광일 과장에게 물어보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 시절을 직접 겪으신 분을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답니다. 남산 근처의 오래된 한옥 찻집으로 향하는 동안 남광일 과장은 우리가 만날 분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박인화 전 지배인님은 1948년 당시 호텔 식음료부 견습사원으로 시작해서 훗날 지배인까지 지내신 분이라고 했죠. 특히 제 증조할아버지와 자주 대화를 나누셨다는 말에 가슴이 설렜답니다. 한옥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즈넉한 마당에 한 노신사가 앉아 계셨어요. 90세의 박인화 전 지배인님은 흰머리에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호기심 많은 청년 같았답니다. 곱게 다린 한복을 입고 계시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죠. 저를 보시자마자 박 전 지배인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윌리엄 블룸의 증손녀를 이렇게 만나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셨죠.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회가 묻어났어요. 그분은 그 시절 호텔이 겉으로는 일본식이었지만 속은 완전히 달랐다고 회상하셨어요. 특히 제 증조할아버지께서 한국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을 하실 때는 마치 오래된 추억을 끄집어내시는 것 같았답니다. 오후에 햇살이 한옥 처마 밑으로 스며드는 가운데 박 전 지배인님의 시선이 문득 남광일 과장에게 멈췄어요.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과거의 기억을 꺼내셨답니다. 남상진, 바로 자네 할아버지 이름일세? 그 말에 남광일 과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죠. 박 전 지배인님은 1948년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상세히 들려주셨어요. 남상진 씨는 표면적으로는 호텔 총무과 직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이승만 정부와 연락을 주고받는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었대요. 호텔 내 비밀 회의실에서 정부 고위 인사들과 수시로 만남을 가졌고 특히 일본 자산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고 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의 이야기였어요. 당시 미군정은 일본인들의 재산권 주장 때문에 호텔 국유화에 난색을 표했대요. 하지만 제 증조할아버지와 남광일 과장의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더군요. 두 분은 미군정 문서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법적 근거를 찾아내셨다고 해요. 특히 1945년 9월 2일 일본의 항복 문서에 서명한 시점부터 모든 식민지, 자산의 권리가 소멸된다는 논리로 미군정을 설득하셨대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증조할아버지께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니. 게다가 남광일 과장의 할아버지와 함께 일하셨다니. 운명이란 게 정말 신기하단 생각이 들었답니다. 박 전 지배인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네요. 할머니는 늘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쓰시면서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라고,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말 거라고 말씀하시곤 했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야 가슴 깊이 와닿았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지던 그때 남광일 과장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이야기를 꺼내려는 듯한 깊이가 느껴졌죠. 그는 김도윤 총무과장님의 비밀 일지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분이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셨을 거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창가에 앉아 계시던 박 전 지배인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깊은 주름 사이로 긴 한숨을 내쉬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시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윤 과장님은 1945년 해방 직후 이 호텔의 첫 한국인 간부였다면서 겉으로는 평범한 총무과장이었지만 실제로는 독립운동의 핵심 인물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피시던 박 지배인님은 목소리를 더 낮추며 김도윤 과장님이 호텔을 통해 드나드는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계셨고 그분의 기록이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한국은행 문서보관소로 이어졌답니다.
오후에 햇살이 비치는 중앙홀에서 우리는 김도윤 과장님의 막내딸 김미숙 씨를 만났죠.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녀의 머리카락은 마치 눈처럼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김미숙 씨의 눈가에 금세 물기가 맺혔네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는 평생 이 나라와 호텔을 위해 살다 가셨다고, 이 호텔은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역사라고 늘 말씀하셨다고 회상하시더군요. 김미숙 씨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평생을 이 나라와 호텔을 위해 살아오신 아버지께서는 50세라는 늦은 나이에 자신을 늦둥이로 얻으셨다고 해요. 그럼에도 매일 밤 서재에서 호텔 관련 문서들을 정리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다고 하시더군요. 말씀을 마치신 김미숙 씨는 책상 아래에서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을 조심스레 꺼내셨답니다. 가방 가죽은 세월의 흔적으로 군데군데 달아 있었고 황동 잠금 장치는 녹이 슬어 있었죠. 가방 안에서 나온 김도윤 과장님의 비밀 일지는 낡은 양피지 표지의 한자로 일지라고 쓰여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치는 순간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살며시 미끄러져 나왔네요. 1948년 8월이라고 적힌 사진 속에는 증조할아버지와 남상진 씨가 호텔 정원에서 나란히 서 계신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복도 끝에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다가오더니 문서보관실 문이 거칠게 열렸답니다. 마스모토 켄지라는 전 제국호텔 법무팀장이었는데 그는 우리의 방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일부러 찾아온 듯했어요. 완벽하게 다려진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이마에 땀방울과 흐트러진 넥타이가 그의 급한 행보를 말해주고 있었죠.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서둘러 문서 열람 중단을 요구했어요.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 문서들이 제국호텔의 자산이니 즉시 반환하라고 했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니 이 문서들이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김미숙 씨의 반응은 의외로 단호했어요. 아버지의 개인 기록을 볼 권한이 그들에게 없다며 오히려 어떤 자격으로 이런 요구를 하는 건지 되물으셨죠. 그 목소리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려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남광일 과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당당한 걸음걸이와 단단한 눈빛에서 평소와는 다른 강인함이 느껴졌답니다. 마스모토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이 문서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미 알고 있다고, 특히 식민지 시기 자산 반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짚어냈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스모토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더니 단정했던 넥타이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우리가 이미 모든 진실을 파악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듯했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 일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마침내 우리는 김도윤 과장님의 일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죠. 낡은 양피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어요. 특히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의 기록이 굉장히 상세했답니다. 일본인들이 한밤중에 서둘러 숨긴 문서들의 위치가 마치 보물지도처럼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고 심지어 각 문서마다 붉은 잉크로 쓰인 암호화된 메모까지 있었네요. 김도윤 과장님의 암호화된 메모를 따라 특별문서고 가장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서가들 사이로 먼지 냄새가 가득했고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한 장 한 장 문서들을 확인했답니다. 그러다 낡은 서류철 맨 아래에서 결정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1943년 8월 15일자로 작성된 제국호텔의 소유권 포기 각서였는데 일본어와 영어로 병기되어 있었고 제국호텔 이사회의 직인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건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었죠. 일제가 자발적으로 재산권을 포기했다는 역사적 증거였던 거예요. 특히 향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굵게 강조되어 있었답니다. 이 소유권 포기각서는 엄청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조선 총독부가 아닌 제국호텔이 자발적으로 포기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죠. 이는 단순한 한 호텔의 소유권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었답니다. 특히 이 문서는 현재 쟁점이 되는 식민지, 시기 재산 반환 문제의 핵심 선례가 될 수 있었어요. 일본이 주장하는 합법적 절차라는 논리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증거였거든요. 더구나 황구단터라는 상징적인 장소에 지어진 호텔이었기에 그 의미는 더욱 컸답니다. 게다가 이 문서는 다른 주요 시설물들의 유사한 포기 각서 존재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었어요.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죠. 한일 과거사 협상에서 한국 측의 입지를 크게 강화할 수 있는 역사적 증거인 셈이었답니다. 더욱 중요한 건 이 문서가 오늘날 조선호텔이 이룬 세계적 성공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점이었어요. 일본의 제국호텔을 뛰어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호텔로 성장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셈이죠. 그 순간 남광일 과장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의 눈빛에서 승리의 기쁨이 느껴졌죠. 110주년 기념식에서 이 진실을 공개하자는 그의 제안에 저도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조선호텔의 역사는 새롭게 다시 쓰이게 될 거예요. 문서를 조심스럽게 다시 넣으면서 문득 깨달았죠. 제가 지금 이 순간 한국 근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다시 쓰는 증인이 되고 있다는 거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는 자의 손에서 다시 태어나는 걸까요? 110주년 기념식 날 아침, 조선호텔의 모습은 마치 신부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랜드 볼룸의 대리석 기둥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크리스탈 샹들리에에 부딪혀 온 공간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호텔이 지켜본 역사가 이 찬란한 빛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만 같았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할머니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평소 우아한 자태를 잃지 않으시던 할머니가 그날은 마치 소녀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달려오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었네요. 할머니의 눈빛에서는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묻어났는데 마치 오래전 증조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답니다. 어제 발견한 소유권 포기각서를 꺼내 보여드리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쓰다듬으시더니 작은 가죽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내셨죠. 증조할아버지께서 남기신 편지였는데 갈색으로 변색된 종이에는 조선의 완전한 독립과 호텔의 찬란한 미래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답니다. 바로 그때 남광일 과장이 긴급한 발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야마구치 켄 제국호텔 회장이 기념식장에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죠.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더욱 단단한 눈빛으로 편지를 꾹 쥐셨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75년 전 증조할아버지께서 지키고자 하셨던 이 호텔의 자존심을 이제는 우리가 지켜낼 차례라는 것을요. 기념식이 시작된 황구단터에는 늦가을에 청명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은행나무 아래 마련된 기념식장에서 봉정수 실장님이 이곳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시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울림이 담겨 있었답니다. 1897년 고종황제께서 대한제국의 독립을 선포하신 곳이자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성스러운 장소라는 설명에 참석자들의 표정이 숙연해지더군요. 특히 제임스 리처드슨 회장은 깊은 감동을 받은 듯했어요. 30년간 세계의 수많은 호텔을 평가해온 그가 조선호텔을 특별히 주목한 이유는 바로 이 역사적 의미와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 때문이었답니다. 그는 조선호텔만의 정성 서비스가 한국의 전통 예법과 현대적 감각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최고의 사례라고 평가하더군요. 드디어 제가 연단에 올라 소유권 포기각서를 공개하는 순간이었어요. 가을 햇살 아래서 누렇게 변색된 문서를 조심스레 들어올리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죠. 75년 전 이 순간을 위해 증조할아버지와 김도윤 과장님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진실이 제 손에 있다는 생각을 하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먼저 이 문서가 지닌 의미를 설명드렸답니다. 단순한 소유권 포기가 아닌 일제의 자발적 재산 포기를 증명하는 역사적 증거라는 점, 특히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청중들의 숨소리가 점점 깊어지는 게 느껴졌죠. 그리고 이 문서가 발견된 장소 바로 이 황구단 터의 의미도 강조했어요. 대한제국의 자주독립 의지가 깃든 이곳에서 일제가 스스로 물러났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는 사실에 참석자들의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특히 세계호텔협회의 리처드슨 회장은 이 역사적 승리가 오늘날 조선호텔의 세계적 성공으로 이어졌다며 깊이 공감해 주었답니다. 한국 전통의 정성 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게 된 배경에는 이런 자존심과 투쟁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야마구치 회장이 창백한 얼굴로 자리를 떠났을 때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기거나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이것은 한 호텔의 승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되찾는 순간이었답니다. 제 심장은 마치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어요. 110년의 역사가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생각에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꿈꾸셨던 그 승리의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계속했어요. 황구단의 혼이 깃든 이곳에서 한국의 호텔 서비스가 세계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더니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답니다. 특히 100년 전 일본식 서비스를 강요받던 이 자리에서 이제는 한국의 서비스 정신이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기념식이 끝나고 할머니와 함께 호텔 옥상으로 올라갔죠.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진 가운데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며 증조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젊은 시절의 증조할아버지는 이미 이 순간을 꿈꾸고 계셨다고,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셨다고 하시더군요.
다음 날 아침 LA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으로 호텔을 바라보았어요. 황금빛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당당해 보이는 호텔의 모습이 마치 증조 할아버지의 미소 같았답니다. 이제 저는 세계 호텔 평가단장으로서 새로운 사명을 가지게 됐어요. 한국의 호텔 서비스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 속에 담긴 자부심의 역사가 얼마나 깊은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이어받은 새로운 100년의 시작인 거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오스뮴 인스티튜트의 글로벌 기술이전 총괄 매니저 니나 페트리입니다. 금보다 2000배나 희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오스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8대 귀금속 중 가장 마지막으로 소개된 특별한 보석이랍니다. 이 신비로운 오스뮴의 결정체를 유통하는 곳은 오직 저희 독일 오스뮴 인스티튜트 뿐인데, 지난해 저희는 거대한 중국 시장도 럭셔리 산업의 강자 일본도 아닌 한국을 아시아 최초 진출국으로 선택했답니다. 그 이면에는 30년 전 한국에서 시작된 어머니의 미완성 꿈과 그 꿈을 완성하게 된 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차가운 12월의 미넨, 회색빛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은 노르트엔트 거리의 한 아파트에서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들을 정리하고 있었답니다. 창틀에 부딪히는 차가운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30년 동안 어머니가 살아오신 이 공간을 하나둘 비워가는 일은 제 마음도 함께 비워내는 것 같았거든요. 루푸스라는 희귀 자가면역 질환과 오랜 투병 끝에 49세에 이른 나이로 떠나신 어머니는 이름난 재료공학자로서의 꿈과 함께 수많은 연구들을 미완성인 채 남겨두셨죠. 오후에 희미한 빛 속에서 먼지 쌓인 책장을 정리하던 중 가장 깊숙한 구석에서 발견한 1993년의 낡은 연구 노트는 겉표지가 반쯤 떨어져 있었는데요. 노란 빛으로 변색된 페이지 사이로 독일어와 낯선 문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게 한글이란 걸 알게 된 순간 제 심장은 크게 요동쳤답니다. 1993년 9월 15일 KAIST 교환학생 첫날, 정갈한 독일어로 시작된 첫 문장 아래로 한글과 독일어가 마치 물결처럼 뒤섞여 있었어요.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은 마치 수백 년 전 미넨의 시계 장인처럼 실험에 몰두한다. 그들의 섬세한 손놀림은 마치 나비의 날갯짓처럼 우아하면서도 정확하다. 특히 나노 재료를 다루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갈색으로 바랜 잉크 자국 위로 어머니의 단정한 필체를 따라가다 보니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30년 전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당시 30살의 어머니는 미넨공대 최연소 석사과정 수석 입학자였고, 독일의 유수 기업들이 앞다투어 영입 제안을 하던 실력자셨거든요. 그런 어머니께서 왜 하필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지원하셨는지, 그건 저에게 늘 미스터리였답니다. 그러다 10월의 기록에서 발견한 내용은 제 호흡을 한순간 멈추게 했어요. 어머니는 그날의 기록을 평소와 다르게 두꺼운 펜으로 강조해서 쓰셨더군요. 국립중앙박물관 고조선실에서 마주한 기적, 믿을 수 없는 광경이다. 손바닥만한 청동 거울 표면에 0.2mm의 미세선이 13,000개나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현대의 정밀 가공 기술로도 재현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2400년 전 기술이라는 점이다. 이어지는 문장에선 어머니의 흥분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한국인들의 DNA에는 정밀 기술이 흐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닌 미래 기술의 씨앗이다. 어머니의 흥분된 필체를 따라가며 저는 오래된 원목, 의자에 그대로 앉은 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구 노트를 읽어내려갔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어머니의 한국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그런데 1994년 12월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러 제 심장은 다시 한번 멈췄어요. 흔들리는 글씨체로 쓰여진 마지막 메모를 발견했거든요. 이 놀라운 기술의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고 싶다. 청동 거울의 미세 가공 기술이 현대 정밀 산업에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이 무한해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잉크가 번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 내일이면 독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아래로는 눈물 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이 남아 있었답니다. 창밖으로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차가운 12월에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죠.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이제는 제가 어머니처럼 미넨공대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세계적인 오스뮴 인스티튜트의 글로벌 기술이전 총괄 매니저가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특별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바로 어제 본사 임원실에서 들은 소식은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어요. 아시아 시장 진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제가 지명되었다는 발표를 들은 순간
등골을 타고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CF 볼프강은 중국과 일본 시장의 규모를 강조하며 우리의 선택이 명확하다고 주장했죠. 물론 그의 말대로였답니다. 중국의 거대한 소비 시장과 일본의 탄탄한 럭셔리 산업 기반은 숫자로도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조용히 가방에서 어머니의 연구 노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저는 1993년 어머니가 이미 보셨던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의 DNA에 흐르는 정밀 기술의 가능성, 그리고 2400년 전 청동거울에서 시작되어 현대 반도체 산업으로 이어진 그들의 장인정신까지. 회의실의 정막 속에서 제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어갔답니다. 시장의 크기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희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오스뮴이 진정으로 빛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제 발표가 끝나고 회의실에는 깊은 정적이 감돌았어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리던 그때 CEO 마르틴 박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의미심장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는 우리 회사에게는 단순한 시장의 크기보다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더 중요하다며 제 의견에 힘을 실어주셨죠. 그렇게 극적으로 한국 진출이 결정되었고 2023년 4월의 싱그러운 봄날 저는 루프트한자 항공 LH718편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여가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황금빛 석양은 마치 오스뮴의 찬란한 결정체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문득 이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미처 이루지 못했던 꿈, 한국의 정밀 기술에 대한 열정과 연구를 이제는 제가 이어받아 완성하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지만 그때는 전혀 알 수 없었죠. 제가 한국에서 마주하게 될 놀라운 인연들과 기적 같은 순간들을요. 비행기가 구름층을 뚫고 올라갈 때 저는 조용히 창가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제 어깨를 감싸 안는 것 같은 포근함을 느끼며 속삭이듯 말했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의 꿈을 이어가겠다고, 그리고 부디 저를 지켜봐 달라고요. 이렇게 저의 운명 같은 한국 이야기는 시작되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석양빛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예고하는 서막이었던 것 같네요. 인천국제공항의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봄의 따스한 햇살과 함께 저를 반긴 건 마치 미래도시에 온 듯한 깨끗하고 세련된 공간이었어요. 지난주 출장으로 들렀던 나리타 공항의 다소 경직된 분위기나 그 전에 방문했던 푸동공항의 거대하고 과시적인 화려함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기하학적인 패턴의 천장과 자연광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터미널에는 세련되면서도 따뜻한 감성이 스며 있었답니다. 도착장을 빠져나오자 오스뮴 로고가 적힌 정갈한 픽업보드가 눈에 들어왔네요. 그리고 그 보드를 들고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답니다. 185cm는 될 법한 키에 잘 재단된 네이비 수트를 완벽하게 소화한 젊은 남성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독일에서 자라며 늘 키 큰 남성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아시아 남성들의 평균 신장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다가오는 그의 모습은 제 편견을 단번에 깨뜨렸답니다. 그가 바로 오스뮴 쇼룸 설계를 맡은 장동 건축가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제가 28인치 캐리어와 무거운 노트북 가방을 꺼내려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도움을 건네는 방식이었죠. 독일 남성들의 다소 거친 친절함이나 영국 신사들의 형식적인 매너와는 달랐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러우면서도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그의 태도는 묘한 설렘을 안겨주더군요. 사실 전날 화상 미팅에서 처음 그를 보았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베를린의 한 건축 전시회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의 모습을. 당시 저는 오스뮴의 결정 구조를 건축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고민하던 참이었고 그의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물렀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는 전통 한옥의 처마 곡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였었는데 그의 섬세한 시선이 인상적이었답니다. 첫 인사를 건네는 그의 목소리는 프로페셔널했고 거의 원어민에 가까운 독일어 실력이 인상적이었어요.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왠지 모를 친근감이 들었답니다. 공항철도로 향하는 동안 저는 오스뮴 결정체의 독특한 육각형 구조와 빛의 굴절률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러자 그의 눈빛이 반짝이더니 한국의 장인정신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죠. 일본이 모방과 개량에 치중하고 중국이 규모와 화려함을 추구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정밀성과 아름다움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해왔다고 해요. 특히 고조선 시대 청동거울의 0.2mm 미세선이 13,000개나 새겨진 정교함은 당시 중국 청동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며
그 정신이 현대 반도체 기술로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하더군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답니다. 마치 어머니의 연구 노트를 누군가가 읽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우연히 시작된 만남이 특별한 인연이 되리라고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네요. 첫 공식 미팅 전날 밤 독일 본사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어요. 중국 최대 럭셔리 리테일 그룹 진룽의 라오청 부회장이 급히 서울을 방문한다는 거였죠. 사실 중국 측은 이미 작년부터 오스밈의 독점 계약을 제안하며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었거든요. 게다가 중국의 럭셔리 시장은 한국의 10배 규모라 본사 내부에서도 적잖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해요. 아시아 시장 진출의 첫 책임자로서 저는 큰 부담을 느꼈답니다. 이미 한국 진출을 결정했지만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라오청 부회장은 중국 럭셔리 업계의 대부로 불리는 인물이었고 그의 영향력은 아시아 전역에 미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44층 미팅룸의 공기는 차가웠어요. 진룽 그룹의 대표단 5명이 입장했을 때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죠. 라오청 부회장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세계 최대 럭셔리 시장인 중국을 두고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강하게 따져 물었어요. 그때 장도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놀라웠어요. 3D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오스밈 쇼룸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빛났고 전통 한옥의 곡선미와 현대 건축의 미니멀리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저조차도 처음 보는 버전이었는데 그는 어제 밤새 준비했다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 장면. 오스밈의 결정체가 한옥의 처마 곡선과 만나는 순간을 보여주려는 찰나에 갑자기 화면이 멈췄다가 검은색으로 변해버렸죠. 신입 디자이너 김서연 씨가 노트북을 만지다가 실수로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손상된 거예요. 김서연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파일을 복구하려 했지만 더 큰 혼란만 가중되었죠. 회의실이 얼어붙었고 중국 측 인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순간 식은땀이 났지만 장도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답니다. 그는 침착하게 김서연 씨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아요. 서연 씨. 저도 첫 발표 때 이보다 더 큰 실수를 했었죠. 이제 우리가 며칠 전 이야기했던 그 아이디어를 직접 보여드릴 기회가 왔네요. 부드럽게 속삭이듯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실수한 직원을 다그치기보다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주는 모습이 너무나 신선했답니다. 그러고는 즉석에서 태블릿을 꺼내 손으로 직접 오스밈 쇼룸의 스케치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실시간 스케치는 마치 마법과도 같았어요. 오히려 준비된 3D 렌더링보다 더 생동감 있고 설득력 있게 디자인의 핵심을 표현해냈죠.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오스뮴처럼 희소성 있는 예술 작품이 그의 손끝에서 생명력을 얻어가는 듯했어요. 라오청 부회장이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더니 오히려 스케치를 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며 앞으로 다가왔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장도훈은 프리츠커 상위 최연소 후보에 오른 실력파 건축가였어요. 그의 즉흥적인 스케치가 오히려 더 뛰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제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인 건 그의 뛰어난 실력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따뜻한 리더십이었어요. 실수한 후배를 감싸 안으면서도 그 실수를 기회로 바꿔내는 모습에서 진정한 매력을 느꼈답니다. 독일의 수직적이고 차가운 기업 문화에 익숙했던 저에게 그의 모습은 마치 따스한 봄바람 같았어요. 장도훈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듯 자연스럽게. 중국의 시장성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오스뮴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닌 예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죠. 한국은 고조선 시대부터 이어온 정교한 기술력과 미적 감각이 있으며 0.2mm의 미세한 선으로 13,000개의 문양을 새긴 청동거울처럼 오스뮴의 가치를 극대화할 기술력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회의실의 분위기는 놀랍게 변화했고 예상치 못한 실수는 오히려 더 강렬한 인상을 남겼답니다. 라오청 부회장도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의 비전에 동의했고 오히려 중국 진출 때는 한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고 싶다는 의견까지 내놓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한 건 그 후의 일이었어요.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에도 장도훈은 김서연 씨에게 다가가 오늘 실수 덕분에 오히려 더 좋은 프레젠테이션이 됐어요. 서연 씨가 있어 다행이에요 라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제가 김서연 씨가 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원본 파일을 복구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며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답니다. 장도은이 김서연 씨의 모니터 앞에 앉아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모습에 묘한 질투심마저 들었거든요. 실수해서 혼나기는커녕 저렇게 다정하게 배려받다니 순간 저도 실수를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수직적인 위계질서가 강한 독일 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장도훈은 달랐죠. 그의 리더십은 권위적이지 않으면서도 깊은 신뢰를 주는 그런 특별한 것이었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그의 진정성과 따뜻한 리더십에 그만 제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네요. 어쩌면 저도 모르게 김서연 씨가 부러웠던 건 그의 따뜻한 배려를 독차지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였을까요? 미팅 후 장도훈이 제안한 서울 투어가 마치 데이트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오스뮴 쇼룸의 컨셉을 위한 현장 답사였지만 제 마음은 자꾸만 설레었답니다. 을지로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그의 넓은 어깨가 제 시선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특히 오래된 금속 공방에서 장도훈이 노장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면서도 장인의 기술을 존중하는 그의 겸손한 태도에 또 한 번 매료되고 말았죠. 낡은 공구를 다루는 노장인의 손놀림에서 현대 반도체 기술의 정밀함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기술, DNA를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는 어쩐지 더욱 매력적으로 들렸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향하는 길에서는 우리의 어깨가 스치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자하디드의 미래적인 곡선을 설명하는 그의 표정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답니다. 분명 업무적인 대화였는데 왜인지 모든 순간이 로맨틱하게 느껴졌어요. 석양이 물들 무렵 우리는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 올랐어요.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은하수처럼 빛났는데 그때 장도훈이 문득 독일에서는 한국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물어왔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최근 베를린에서도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놀라울 정도로 커지고 있었거든요. 장도훈은 흥미진진한 통계들을 하나씩 들려주었어요. 넷플릭스가 향후 4년간 한국 콘텐츠에만 2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 K-팝이 이제는 빌보드 차트를 정기적으로 석권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화장품의 해외 수출이 전년 대비 36.2%나 증가했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웃으며 베를린에서는 이제 할리우드가 아닌 할리우드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전했어요. K-팝, K-드라마, K-뷰티까지 모든 것이 쓰나미처럼 순식간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고요. 블랙핑크 로제의 솔로곡이 발매 3일 만에 글로벌 차트 1위를 하고 오징어 게임 2 예고편만으로도 전 세계가 들썩이는 걸 보면 한국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죠. 그러자 장도훈은 그것이 바로 한국의 기술력과 세련미가 만나 만들어낸 결과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의 콘텐츠는 첨단 기술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이며 거기에 한국 특유의 맑고 투명한 미학이 더해져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였죠. 그 말을 듣자 문득 오늘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장도훈에게 신입 디자이너를 다정하게 챙기던 모습이나 중국 측의 거센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비전을 지켜낸 것처럼 한국의 성공 비결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따뜻한 정서와 굳건한 자부심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답니다. 장도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한국의 가공식품 수출액이 12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한국의 모든 것이 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있다고 덧붙였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오스뮴의 한국 진출이 얼마나 탁월한 선택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좋았던 건 이 모든 대화가 마치 달콤한 데이트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석양에 물든 서울을 배경으로 한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은 오늘 제가 본 그 어떤 한류 스타보다도 매력적으로 보였답니다. 그때 장도훈이 수줍은 미소와 함께 제안을 했어요. 이모가 운영하는 K살롱이라는 카페가 근처에 있는데 독일 손님에게 한국의 전통차를 소개하고 싶다고요.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은 K살롱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특별했어요.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차, 향과 은은한 재즈 선율, 마치 오래전 어머니의 연구실에서 느꼈던 그 아늑한 분위기가 공간 가득 묻어났거든요. 장도훈은 카운터를 향해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저를 독일에서 온 오스뮴 인스티튜트의 니나 페트리라고 소개했어요. 이모님은 친절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창가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이모님은 우리에게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내어주시면서 문득 독일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젊은 시절 카이스트에서 독일인 룸메이트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친구 덕분에 독일어를 조금 배웠다며 수줍게 웃으시는 모습에 저는 호기심이 생겨 독일어로 몇 마디를 건네보았어요. 이모님은 서툰 발음이지만 정성스럽게 화답하시며 웃으셨답니다. 그런데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이모님의 시선이 자꾸 제게 머무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수십 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내시는 것처럼. 때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다가 문득 놀란 듯 고개를 저으시기도 했죠. 이상하게도 저는 이모님의 그런 행동에 살짝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따뜻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러다 제가 무심코 목에 걸고 있던 어머니의 이니셜 MP가 새겨진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을 때 이모님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마치 번개가 치듯 이모님의 시선이 그 목걸이에 꽂혔고 커피잔을 들고 계시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카페의 은은한 재즈 음악만이 흐르는 묘한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모님의 떨리는 눈동자와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통해 무언가 큰 동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침내 이모님은 과거의 유령을 마주한 듯한 표정으로 제 목걸이의 이니셜이 마리아 패트리의 것이 맞느냐고 물으셨죠.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독일에서도 거의 불리지 않던 어머니의 본명을 이곳에서, 그것도 낯선 카페의 주인이 알고 계시다니요.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아시는지 여쭤보았죠. 제 확인에 이모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으신 채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마리아의 딸이냐고 물으셨지만 그 말씀조차 끝맺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신 채 그대로 굳어버리셨답니다. 그 순간 카페의 공기마저 멈춘 것만 같았어요. 장도은도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란 듯 저와 이모님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잊은 채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 셋은 각자의 감정에 휩싸인 채 그렇게 얼어붙어 있었답니다. 그 정적을 깨고 이모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제야 저는 이분이 장도은의 이모님이시자 어머니의 카이스트 시절 룸메이트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붙잡으시더니 마치 잃어버린 딸을 다시 찾은 것처럼 저를 꼭 끌어안으셨어요. 어머니의 향기가 났던 그 포옹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잠시 후 이모님은 마치 오래된 보물을 꺼내듯 조심스럽게 낡은 가죽 앨범을 가지고 오셨답니다.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그 앨범을 펼치는 순간 제 심장은 마치 멎을 것만 같았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생생한 어머니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형광등 불빛 아래 실험복을 입고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하시던 모습,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 아래서 환하게 웃고 계시던 순간들. 그리고 제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든 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청동거울을 살피시던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그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저와 함께 계신 것만 같았답니다. 이모님은 천천히 하지만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목소리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한국의 미래를 굳게 믿으셨는지 청동거울에서 발견한 정교한 기술이 현대의 반도체까지 이어질 거라고 확신하셨다고요. 특히 한국인들의 손끝에는 마법 같은 정밀함이 있다고 늘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는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 사이로 어머니의 꿈이 보였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 나라에서 제가 지금 어머니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장도은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의 따뜻한 온기가 저를 더욱 울컥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 그리고 이모님의 이야기들이 제 마음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갔다 했거든요. 30년 전 어머니가 보셨던 것들을 제가 지금 똑같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왠지 모를 숙명처럼 느껴졌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밤거리는 마치 별들이 쏟아져 내린 것처럼 반짝였어요.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을 지나는 동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 오스뮴이 한국을 선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거라고요. 어쩌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저를 이끌어 이곳으로 오게 한 것은 아닐까 하고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보니 테이블 위에는 장도은이 건네준 오스뮴 쇼룸 스케치와 이모님이 복사해주신 어머니의 옛 사진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젊은 시절 어머니가 청동거울을 연구하시던 진지한 표정과 장도은이 그린 오스뮴 쇼룸의 우아한 곡선이 묘하게 겹쳐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답니다. 이곳 서울은 오스뮴보다도 더 빛나는 도시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찾게 될 것들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성공을 넘어 어쩌면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이모님을 만난 다음 날 아침 일찍 장도은의 차를 타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어요. 밤새 설레는 마음에 잠을 설쳤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더군요. 어제 밤늦게까지 읽었던 어머니의 연구 노트는 마치 보물처럼 품에 안은 채로 10년 전 어머니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기분이었답니다. 박물관 입구에서부터 제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걸었을 이 길을, 어머니가 숨 쉬었을 이 공기를, 그리고 어머니가 바라보았을 이 풍경을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만 같았죠.
장도훈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용히 한 걸음 뒤에서 저를 지켜보며 따라오더군요. 고조선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어요. 진열장 속 청동 거울이 은은한 조명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연구 노트를 펼쳐들고 거울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답니다. 노트에 빼곡히 적힌 어머니의 글씨가 0.2mm 미세선 13,000개에 대한 세세한 기록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장도훈은 제 곁에서 전문가다운 설명을 이어갔어요. 청동 거울의 동심원 문양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각각의 선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정교한 기술이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지를. 하지만 제 귓가에는 그의 설명보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장도훈이 설명하는 청동 거울의 문양과 현대 반도체 회로의 유사성이었어요. 고대 장인들이 그린 동심원의 간격이 오늘날 반도체 회로의 나노 공정과 똑같은 수학적 원리를 따른다는 거였죠. 그의 말을 듣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어요. 바로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기로 한 거죠. 화성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어머니의 연구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어요. 한국인들의 DNA에는 정밀 기술이 흐르고 있다는 문장 밑에는 굵은 밑줄이 그어져 있었는데 그제야 어머니의 그 직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청동 거울에서 반도체까지 2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어진 한국의 장인 정신을 어머니는 이미 보고 계셨던 거예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화성의 풍경은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것 같았어요. 거대한 반도체 공장들이 마치 우주선처럼 늘어서 있었고 첨단 설비를 실은 특수 차량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장도훈은 운전하면서도 종종 제게 설명을 덧붙여 주었어요. 이곳이 단순한 공장 단지가 아닌 세계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라는 거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처음 마주한 삼성 반도체 공장의 전경은 압도적이었어요. 은빛으로 빛나는 건물 외벽이 마치 거대한 반도체 칩처럼 보였죠. 특수 방진복으로 갈아입고 에어샤워를 거치면서 이곳의 모든 것이 나노 단위의 정밀함으로 통제된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청정실에 들어서자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첨단 장비들,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작업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거대한 기계 앞에서 작은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미세한 조정을 하는 엔지니어의 손놀림이었어요. 마치 30년 전 어머니가 보셨던 청동 거울의 장인을 보는 것 같았답니다. 지금 보시는 게 3나노 공정이라고 설명하던 김 박사의 말에 저는 숨을 멈췄어요.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크기의 회로를 그리는 작업이며 세계에서 우리와 대만만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했죠. 특히 수율은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득 아침에 봤던 청동 거울의 미세선들이 떠올랐 2400년 전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0.2mm의 정교한 선들이 이제는 나노 단위의 회로가 되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게 느껴졌죠. 바로 그때 어머니의 연구 노트에 적힌 구절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청동 거울의 미세선이 현대 정밀 산업에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이 무한해 보인다. 30년 전 어머니의 예견이 현실이 된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장도훈은 그런 제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일본이 모방과 개량에 치중하고 중국이 대량 생산을 추구하는 동안 한국은 독자적인 혁신을 추구해왔다고 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게 된 비결이라고 설명하면서 제 어머님이 보신 것처럼 우리에겐 장인 정신의 DNA가 있다고 덧붙였어요. 그날 밤 연구소에서 저는 어머니의 연구 노트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페이지를 넘기던 중 문득 눈에 들어온 다이어그램 하나가 저를 설레게 했답니다. 어머니께서 청동 거울의 주조 과정을 연구하시며 그려두신 온도 변화 그래프였는데 특히 냉각 구간에서의 미세한 온도 제어 방식이 흥미로웠어요. 이 발견을 한국 연구진들과 공유했을 때 연구실은 새로운 열기로 가득 찼답니다. 특히 현대 기술과 전통 기술을 연결하는 그들의 통찰력은 놀라웠어요. 어머니의 연구 노트에서 발견한 냉각 방식의 원리를 오스뮴 결정화 과정에 적용하는 아이디어가 점점 구체화되어 갔죠. 그리고 마침내 이 연구가 장도훈의 건축 디자인과 만나는 순간이 왔어요. 그가 설계한 쇼룸의 외벽에 오스뮴 결정을 장식하는 방식을 제안했을 때 모두가 그 가능성에 눈을 반짝였답니다. 전통 한옥의 처마 곡선을 따라 흐르는 육각형 구조의 오스뮴 결정들은 마치 은하수가 지상으로 내려온 것처럼 황홀한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첫 테스트 시공이 끝난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인 채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죠. 석양이 오스뮴 결정에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광채는 그 어떤 보석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움을 자아냈어요.
마치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가 동시에 빛나는 것 같으면서도 그보다 더 깊고 풍부한 빛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보는 각도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색채였어요. 때로는 푸른빛으로, 때로는 보랏빛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모습이 마치 살아 숨쉬는 것만 같았답니다. 장도은이 서 있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 건물 전체를 바라보았을 때 저는 심장이 크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의 건축 디자인이 만들어낸 우아한 곡선과 오스뮴 별정의 찬란한 빛이 만나 만들어낸 광경은 마치 미래에서 온 한옥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장도은은 이것을 현대 건축과 과학기술의 완벽한 조화라고 불렀지만 제 눈에는 그 이상의 것이 보였어요. 청동거울의 장인이 그랬듯 오늘날의 한국 장인들도 여전히 그 정교한 손길로 미래를 빚어내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어머니가 그토록 이야기하시던 한국의 장인정신, 바로 그 진수라는 걸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답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서 더욱 강렬하게 빛나는 오스뮴 별정들을 보며 저는 어머니도 이 순간을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란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며칠 뒤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실험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어요. 모니터의 차가운 불빛이 눈을 피로하게 만들고 어깨는 뻐근해져 있었죠. 그때 문득 실험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장도훈이 두 잔의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따뜻한 커피향이 실험실의 무거운 공기를 한순간에 부드럽게 만들었답니다. 이모님이 제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걱정된다는 말씀을 전하며 커피를 건네는 장도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그의 따뜻한 배려가 가슴 한켠을 살며시 데우는 것을 느꼈답니다. 커피잔을 들고 큰 창가로 다가가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화성 반도체 단지의 불빛들이 마치 또 하나의 은하수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푸른빛과 은빛이 교차하는 그 풍경 속에서 문득 운명이란 단어가 떠올라 30년 전 어머니가 발견하신 청동거울의 비밀이 이제는 오스뮴이라는 새로운 빛으로 피어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마치 누군가가 정교하게 짜놓은 시나리오처럼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장도훈이 조용히 제 옆에 와서 섰어요. 그의 존재만으로도 가슴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며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마치 오래된 사진 한 장처럼 선명하게 담겼죠. 이제 이곳에는 제가 이뤄나갈 꿈이 있고 어머니의 열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조용히 제 곁을 지켜주는 운명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창 너머로 보이는 반도체 단지의 불빛들처럼 제 미래도 이렇게 반짝일 거란 확신이 들었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미팅을 마치고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던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시작되었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차가운 겨울비 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울린 독일 본사의 긴급 연락을 받고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진롱그룹이 예고도 없이 본사를 찾아와 전례 없는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불과 몇 주 전 장도훈의 프레젠테이션으로 한 차례 설득되어 한국 진출을 인정했던 그들이었는데, 세계 최대 럭셔리 시장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걸까요? 이번에는 무려 2조 원 규모의 투자와 함께 아시아 전역의 독점 판매권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놓았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받은 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지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끼며 저는 장도훈에게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냈답니다. 더욱 충격적인 소식은 그 다음이었어요. CF 볼프강이 중국 측의 제안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이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그날 밤 늦게 장도훈과 긴급하게 만나 다음날 아침 첫 비행기로 미네행을 결정했어요. 기내에서 저는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니의 연구 노트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죠. 옆자리에서는 장도훈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계속 다듬고 있었는데 그의 진지한 표정에서 왠지 모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미네는 차갑고 음산한 겨울 날씨였어요. 본사 이사회 회의실 문 앞에 섰을 때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더군요.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 속에서 진롱그룹의 임원들과 우리 이사진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희를 향했습니다. 그때 장도훈이 제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는데 그 따뜻한 온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차가운 회의실의 정막을 깨고 장도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단단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죠. 3D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오스뮴 쇼룸의 최종 디자인이 회의실 중앙에 떠오르는 순간 이사진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전통 한옥의 우아한 곡선을 따라 흐르는 오스뮴 결정체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했어요. 장도훈은 한국의 미학이 어떻게 오스뮴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기술과 예술의 조화를 통해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죠. 특히 실제 구현된 오스뮴 결정화 기술의 시연 장면에서는 CF 볼프강조차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이더군요.
은은하게 빛나는 결정체들이 만들어내는 오로라 같은 빛의 향연의 진룡 그룹의 임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연구 노트를 꺼내 들었을 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하지만 노트를 펼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답니다. 마치 어머니가 제 옆에 서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2400년 전 고조선의 청동거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어머니가 남기신 연구 스케치들을 하나씩 보여드렸어요. 0.2mm의 미세선이 13,000개나 정교하게 새겨진 청동거울의 비밀에서부터 그 정신이 현대 반도체 기술로 이어지기까지의 여정을 설명하는 동안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가 제 안에서 울리는 것 같았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며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았어요. 시장의 크기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죠. 그 순간만큼은 제 안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오스뮴이 진정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장인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한국이 가진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말을 하는 동안 장도훈의 눈빛이 저를 향해 반짝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문장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화면에 어머니의 연구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띄우면서 제 목소리가 살짝 떨리기 시작했답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고조선 청동거울을 보시고 남기신 그 문장, 한국인들의 DNA에는 정밀기술이 흐르고 있다를 보여드렸죠. 그 순간 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숨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글씨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답니다. 그때 CEO 마르틴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의 눈가가 붉어진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죠. 마르틴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진정한 가치라며 단순한 시장 규모나 투자금이 아닌 오스뮴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진룽그룹의 대표가 먼저 손을 들었답니다. 그들도 이제는 이해했다며 오히려 한국에서의 성공 사례를 지켜본 후에 협력 관계를 맺고 싶다는 뜻을 전했어요. 그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에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죠. CF 볼프강마저 한국 진출에 동의하면서 마침내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풀렸는지 저도 모르게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장도훈이 살며시 건네준 손수건을 받으며 문득 이 모든 순간이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며칠간의 긴장과 불안,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그저 창밖으로 보이는 미넨의 하늘을 바라보며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계실 어머니께 마음속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미넨에서의 성공적인 발표 이후 장도훈과 저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그의 뛰어난 전문성과 따뜻한 배려심은 제가 한국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답니다. 어머니가 30년 전 발견하신 한국인들의 장인정신은 이제 제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현실이 되었죠. 내년 4월 오스뮴 서울 쇼룸 오픈식과 함께 저희의 결혼식도 올리게 되었어요. 장도훈은 단순한 건축가가 아닌 한국의 미학과 기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줄 아는 진정한 예술가더군요. 그의 섬세한 시선은 비단 건축에만 머무르지 않았답니다. 후배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 장인들을 대하는 공손한 태도, 그리고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하는 능력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본 한국의 모습과 꼭 닮아 있었죠. 지금 제 책상 위에는 오스뮴 결정체와 청동거울 앞에서 찍은 우리의 약혼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어요. 그리고 창밖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오스뮴 쇼룸 공사 현장이 보이네요. 어제는 장도훈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의 청동거울을 다시 찾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오더군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발견하신 미래가 이제는 제 현재가 되어 있다고요. 이곳에서 저는 제 운명을 만났답니다. 청동거울에서 시작된 정밀기술의 DNA는 오스뮴의 결정체로 이어졌고 장도훈에게서 발견한 한국인의 섬세함은 제 삶의 새로운 빛이 되었어요. 사랑도 꿈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도 모두 이곳 서울에서 찾았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